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네, 오늘 일목균형표의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일단은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정규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도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특정한 종목을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원칙 이런 부분들만 강조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다른 과정들, 즉 테마라든가 아니면 거시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스팟으로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은 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 아니면 뭐 매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데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제가 유튜브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그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조정이 좀 되기는 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적인 분석의 어떤 요소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좀 못 드렸던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조 지표들도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여타의 기술적인 분석이 지금까지 못 다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뤄보기는 할 거예요. 스팟으로 다뤄보기는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거고, 지금 바로 다음에 할 거는 역시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재무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을 해볼 건데, 뭐 어떻게 인공지능 가르치는 사람이 재무를 가르치느냐, 제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계속해서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회사를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는 거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목균형표의 한계와 가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일단 시간론이라든지 가격론이라든지 파동론을 통해서 일목균형표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역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목균형표의 어떤 강점과 약점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끝내는 게 좀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따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뭐 엘리트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정리를 했었고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일목균형표도 되게 훌륭한 예, 그 시스템이에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하고 훌륭한 시스템이고, 제가 볼 때는 저한테 판단을 하라고 하면, 개인적인 판단을 하라고 하면 저는 사실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목균형표 쪽에 훨씬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오늘 강의 안에 나올 거예요. 왜 다른 여타의 지표들보다 훌륭한 점들이 있느냐, 일목균형표에. 물론 한계점들도 있기 때문에 한계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료들이 다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뭐 다른 거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되게 뭐 어렵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텍스트를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셔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이론적 배경, 이론적하고 그다음 개발, 이론적 개발 배경의 한계점이 있어요. 이건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지는 배경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계점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이론적하고 개발적인 배경, 개발 배경에 있어서 한계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실제로 적용할 때 있어서의 좀 어려운 점들, 그리고 그런 적용을 할 때 어떤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두 파트로 나눠서 한계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해볼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목형 규정표가 이렇게 탁월한 보조 지표며, 맨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왜 그런 것들이 구미 뭐 영미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의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죠? 요즘은 상당히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목균형표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단점들도 있지만 그런 배경을 감안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한계성들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활용점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계점들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것이 무슨 마치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보조 지표처럼 혹은 유일한 지표처럼 사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아셔야 더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는 역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 6일제 기반의 수치들입니다. 사실 9와 17과 26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이 전부 다 뭐예요? 주 6일 거래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치다. 왜냐? 26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월 단위로 업무 일수, 즉 주식시장이 열리는 일수가 예전에는 대체로 한 26일 정도였어요. 한 달에. 그리고 9는 뭐죠? 한 주 반이요. 17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7이요? 3주예요, 3주. 3주. 한 달. 그리고 1주 반. 요 정도의 기본 수치라고 저희가 시간을 쓰는 기본 수치들이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요, 일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주를 기준으로 한 것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26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26이라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년이 52주잖아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26주예요. 어떻게 보면 26주라는 사실은요. 주의 거래일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저기는 그 휴장이 없잖아요. 그 가정화폐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주는 26주예요. 그죠? 그래도 주는 26주라고. 일수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좀 더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 4일제로 가는 것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열리는 날이 지금은 한 22일 정도 보통 열리지만요. 앞으로는 16일이나 17일 정도가 열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 수치 가운데서 9, 17 할 때 그 17이 월간 열리는 시장의 일수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6은 주의 수치이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동양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나 조화나 순환 같은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으로 음양의 원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죠?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음양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연 법칙, 자연의 리듬과 시장의 리듬은 같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연이 왜 시장에 적용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증명된 것들이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이야기된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주간에 있어서도 왜 26주라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것은 6개월을 이야기하고 52 저희가 52 할 때 뭐 써요? 어떤 때 52를 씁니까? 선행지표 2 만들 때 52 쓰잖아요. 근데 주간으로 보면요, 그 52주, 즉 1년간의 어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그 중간값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수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러니까 질서로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2000년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주라는 것도요, 실제로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68년인가요? 그 이후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사실 되게 오래됐죠. 왜냐하면 그 AD 313년이가 그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주가 7일로 통일됩니다. 왜? 성경에 7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성경이 7일이라고 만들어졌던 것도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연 법칙을 아마 염두에 뒀을 거예요. 왜요? 7일 곱하기 52를 하면 1년에 364일, 즉 하루가 빠진 1년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런
그 자연 법칙과도 어떤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7일로 만든 것도 결국은 어떤 종교의 경전에 쓰여 있는 것뿐이에요. 그 전에는 로마도 그리고 동양권에서도 주 단위라는 단위가 없었어요. 7일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근대 뭐 중세 근대로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주가 7일이라는 것이 정착되어서 마치 이것이 자연 법칙이었던 것처럼 쓰이고 있는 것뿐이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한계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철학적 전제가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점들은 분명히 한계점들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과학적 법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쓰는 것처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죠. 수학적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건 앞에 두 개와 연결된 사실입니다. 통계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통계적 귀납법은 뭐죠? 내가 열심히 차트를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 내가 열심히 차트를 연구했더니 2,000명의 학생들을 써서 몇 년 동안이나 차트를 연구했더니 그 기본 수치가 뭐가 나왔다? 9와 17과 26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때로 보면 2,000명의 사람들을 써서 연인원 2,000명의 사람들을 써서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는 어떨지 좀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계적인 귀납법에 기반했으나 수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이론화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요. 26일이라는 것을 내가 기본수로 사용하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9와 17과 26이 가장 중요한 숫자더라. 그 이외에는 어떤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겁니다. 그냥 해봤더니 그렇더라. 제가 만약에 연구를 좀 더 해서 혹은 다른 더 훌륭하신 분이 연구를 해서 사실 26이 아니고 27인 것 같은데 혹은 28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N, E, V, NT 값 같은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뭐라고 했어요? 전고점이나 아니면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가 올라가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가격론에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과학적 기반이 있다기보다 사건이 반복된다라는 어떤 사건이 반복된다는 건 사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가격폭이 과거의 사건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경험적으로 도출한 패턴일 뿐입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도출한 패턴이 4가지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겁니다. 비슷하게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의 숫자 하나하나가 어떤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근거를 가졌느냐라고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3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요 3가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가지가 다요. 한계점들이라는 게 약간 개인의 어떤 연구, 그렇죠? 산의 어떤 토굴에 가서 내가 명상을 하다가 이제 참선을 하다가 어떤 도를 깨달았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론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체계를 잡아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탁월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실현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죠. 검증 환경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앞에랑 다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로 개발 당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본 국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주식 숫자 혹은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국제화, 세계화가 되기 전이잖아요. 금융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기반을 가진 일본 사람들만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60년대, 30년대, 40년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금융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 2,000명의 학생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백테스트를 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2,000명의 학생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어요. 왜요? 네, 알파고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누구도 일목균형표의 백테스트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돌려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아직 뭐 발표는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 자본, 뭐 파생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AI 매매, 그죠? 퀀트, 그죠? 이런 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알고리즘 매매, 그죠? 시스템 매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매매는 시스템 매매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죠? 지금 뭐 일본 시장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세력, 뭐 작전 세력일 수도 있고 그냥 세력일 수도 있으나 세력의 시장 왜곡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게임 이론의 어떤 기반한 비선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의 수급 이론 가지고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실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그리고 통화량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거기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목균형표를 어디다 써요 주로? 예, 지수 혹은 가상화폐처럼 굉장히 시장 통 자체가 큰 경우 가상화폐도 작은 거에는 사실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크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된 혹은 스테이블 뭐 코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실물 기반의 어떤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환율에도 씁니다. 환율에도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시장 플레이어들이 되게 여러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굉장히 수급이 일정한 이상으로 공급이 되면서 가는 그런 시장들에서는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뭐 시총이 작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일목균형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의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론이 되게 정교하지만요. 기준점 예를 들면 A, B, C, 뭐 D 뭐 이렇게 쓰는데 저희 이런 지점들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추세가 시작되었느냐를 결정할 때 이런 때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인 개입 여지가 있다. 자의성이 개입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론이나 시간론은요. 정량하고 어렵고 경험 의존성이 크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파동론하고 시간론은요. 그래프를 잘 그리기가 힘들어요. 왜요? 대부분의 HTS에서 시간론과 파동론에 대한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론도 자기가 알아서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그 HTS에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그죠? 5가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그리고 구름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이론을 이루고 있는 시간론, 파동론, 가격론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기준점들을 잡아내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부분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5가지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지표 시스템들은 사실은 뭐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요? 기준선, 전환선 그냥 그리는 거죠. 후행스팬도 그리는 거죠. 그냥 그리는 거잖아요. 시스템에 따라서. 그리고 구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석에 있어서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서로 안 맞아. 예를 들면 안 맞아요. 구름대하고 후행스팬이 안 맞아. 그런 경우들은 존재하죠. 그래서 후행스팬이 아니라 구름대는 분명히 이게 앞으로 상승해서 지금 이제 그 저항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후행스팬은 아직도 지지를 못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선과 저항선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래서 전환선, 지지선과 전환선 같은 경우는요 9일 단위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거짓 신호들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예. 그래서 거짓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전환선에서 신호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표들이 한꺼번에 그 전환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거짓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활용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이 가능한데 어쨌든 5가지 지표 시스템과 달리 시간론, 그리고 가격론, 파동론은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기도 되게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의 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활용상의 한계점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활용상의 한계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횡보장에서 신호 오류가 자주 나타나요. 특히 전환선이요. 특히 전환선.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의 교차나 아니면 구름대 돌파 신호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어디서요? 횡보장에서. 뚜렷한 추세장에서는 그런 신호들을 따라서 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 때 문제는 뭐냐면 뚜렷한 추세가 이루어지는 장은요 일목균형표를 보지 않더라도 다른 지표들을 사용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판단이 가능해요. 판단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횡보장에서 못 쓰죠? 다른 지표들 쓰잖아요. 모멘텀 지표나 아니면 그런 그 변동성 지표 이런 것들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횡보장에서 맞는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 두 번째로는요, 신호가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해요. 후행 스팬은 너무 느리고요, 전환선은 너무 빨라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두 가지가 사실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요. 갈등을 일으킨다고 두 가지 서로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신호 해석의 주관성과 복잡성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선의 신호들은 매우 분명합니다. 근데 그 5가지 선의 신호들이 일관되게 상승이나 하락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되게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해석이 복잡하죠. 왜요? 전환선은 분명히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대는 아직 안 왔고 후행 스팬도 아직 안 왔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전환선만 보고 따라갈 거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목균형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충분히 추세를 가지고 세 화면의 지표들이죠. 그죠? 기준선, 전환선이 한 화면이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하나, 그리고 선행 스팬 1, 2가 하나잖아요. 구름대하고. 그죠? 그 세 화면에 있어서의 지표들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일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목균형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 있는 사용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지표의 후행성이 있는데요. 구름대 같은 경우는 26일 이전의 기준선을 바탕으로 26일 앞에 그려지는 저기 때문에 후행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면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선행지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빔 프로젝터처럼 쏴주는 예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개년 계획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개년 계획이 항상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해봤더니 뭐 IMF가 왔어.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혹은 코로나가 왔어.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죠? 미국에서 갑자기 관세를 때렸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재작년에 예측했던 것이 맞지 않죠. 올해 한국은행에서 0.8% 예측을 성장 예측을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죠. 1년 만에도 혹은 3개월 만에도 계속 그걸 변경시켜요. 그러니까 그 예측은 예측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예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3개년 계획 맞지도 않을까 앞으로 1년 내년 계획 그다음 후년의 계획 한 2년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근데 계획을 안 맞을 거 뭐하러 세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을 못해요. 어떤 그런 예측 기반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나 유통 물량에 대한 예측이나 유통 수단에 대한 어떤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수출 기업이면 시장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해 어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갑자기 관세를 세게 때렸다든가 이러면 그것들을 계속 조정하죠. 그죠? 그렇지만 예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스팬과 구름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앞으로 프로젝션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의 가격대가 봉 차트가 그것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고 아래로 이탈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예요? 예측과는 다르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걸 봐주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일목균형표 여전히 기술적 분석에서 갖는 핵심 가치. 제 제목을 좀 길게 뽑았는데 저는 사실 뭐 일목균형표에 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시간, 파동의 3요소를 통합한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그죠? 하나의 시스템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예가 없습니다. 자, 요소는 가격하고 시간하고 파동이 있는데요. 일반 보조 지표로는 가격 분석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동평균,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 외 다수. 예, 모멘텀 지표라든가 추세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그런 것들을 기준선, 구름대, 가격론 같은 것에서 가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석은요, 실제로 일반 보조 지표는 거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석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있다면 그게 약간 먼저 예를 들면 예전에 사계절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사계절 이론이나 아니면 뭐가 있었어요. 예. 엘리어트 파동 같은 데도 약간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목균형표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시간론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간론 9, 17, 26, 33 같은 것들을 가지고 변곡 시점을 예측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동 분석은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 뭐 이런 거죠.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일목균형표에서는 M파나 V파 뭐 이런 파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I, V, N 그죠? 그리고 뭐 있죠? 축소 파동과 P파와 Y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이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서양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뭐 되게 오래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완성의 싹을 보이는 것이 69년이잖아요. 책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는 완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백테스트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기적으로도 매우 빠르고 통합성 자체도 되게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라는 시각적인 분석력이 있어요. 5가지 지표가 다 있고요. 거기에다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때요? 좀 어렵긴 하지만 한 번에 그 시간과 어떤 파동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분석을 해주는 그런 지표는 없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한눈에 균형을 보는 일목균형이라고 보고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차팅이 아니라 글랜스라고 부르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개의 선과 구름대 구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시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죠? 지지 저항은 어디쯤 있고, 그리고 지지 저항이 얼마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어디쯤 와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신 한눈에 보시려면 훈련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됐고요. 나머지는 요겁니다. 자, 구름대 입시적 저항하고 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구름대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선행 스팬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법 장기의 어떤 예측치와 또 단기와 중기의 예측치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보내요. 그거는 그냥 예측치기는 해요. 마치 5개년 계획처럼. 혹은 회사의 매출 계획처럼 앞으로 보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지와 저항의 어떤 모습들이 지지와 저항이 그 구름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지 저항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보조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께를 통해 시장의 에너지 강도를 표현해서 상하단으로 지지 저항을 표시를 하죠. 그리고 구름 돌파 여부만으로도 전환이나 지속의 분기점을 판단할 수 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뭐 이론적으로 이런 뭐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들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용적으로는 어때요? 구름대를 뚫느냐 안 뚫느냐가 가격 예측에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트렌드장에서 강력한 추세 추정 도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보장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만 트렌드장에서 강력한 추세 추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 같은 것들 있죠.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일목균형표는 횡보장에서 다소 불리하지만 명확한 추세가 형성됐을 때는 매우 높은 신뢰도의 진입 이탈 신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입 이탈 이것만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매우 신뢰도 있는 참고 자료이기는 하나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보조지표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요? 이동평균선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얘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시세 구조에 대해서 철학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철학적 통찰. 제가 아까 동양 철학이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뭐 자연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결코 설명해주지 못하는데 실용적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일목균형표가 포함하고 있는 시간과 주식은 결국 시간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가로축의 시간과 세로축의 가격과 그것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동을 이야기해주는, 그것을 한 시스템에서 이야기해주는 지표는 사실상 없어요.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지표들은 대체로 어떠냐면요. 야, 요걸 가지고 신호로 해석해서 내 신호만 따라오면 분명히 돈을 딸 수 있어 라고 하지,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그거를 취급하지 않아요. 초기에 나왔던 이론 정도, 그죠? 1930년대 혹은 그 이전에 나왔던 그런 이론들 정도나 그런 주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고 시간과 가격과 그것의 파동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해 준다입니다. 일목균형표는 단순한 수치의 조합이라기보다 그것이 만들어진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단 중기를 합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26일 혹은 26주 후로 프로젝션 투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들을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즉 26일 후로 투사한 것과 현재의 가격이 만나면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 혹은 여기가 매수냐 매도냐 진입이냐 이탈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근거라기보다는 기준이라고 보세요. 근거는 없어요. 기준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소 9일이잖아요. 얘는 리듬이, 그죠? 조급하지 않은 매매 리듬, 그리고 시장 흐름을 기다리는 통찰을 훈련하는 시장 학습의 훌륭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서 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좀 더 큰 종목들 있잖아요. 우량한 종목들을 혹은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어떤 진입과 이탈을 지도해주는 그런 시장 학습의 도구로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탁월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5가지 정도의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목균형표는 매우 잘 만들어지고 매우 선진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용적으로도 매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좀 참고가 많이 되고 신뢰성 있는 어떤 참고자료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신뢰도 있는 어떤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좀 작지 않은 강의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기초를 좀 다시 다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처음부터 좀 들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좀 많긴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넣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딱 요거만 들으면 주식 투자 성공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조금씩 할 거예요. 급소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올라올 강의는 아마도 재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 7개 정도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재무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물론 스팟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주 인수권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재무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게 중심 고리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중심 줄거리라기보다 약간 편법의 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번에는 제가 일단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으로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의는 계속 될 겁니다. 제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할 거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